서울의 집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조선시대에도 집이 모자라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위 관료들은 집을 두 채 못 갖게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택 수요는 많은데 이제 공급이 적었다는 거죠. 1965년 이쯤만 해도 서울은 이제 도시화로 이제 인구가 집중됐던 시기인데,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택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사실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갖춰져 있지도 않고 주택 공급 체계도 갖춰져 있지 않고 1960년대에 200만, 70년대가 되면 500만, 80년대가 되면 800만, 1990년이 되면 1062만이 돼요. 엄청난 속도로 인구 증가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주택 문제는 늘 서울의 가장 큰 현안인 과제이기도 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서울시 정비 사업은 그 도시 상황과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발전해 왔습니다. 먼저 1970년대에는 도심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재개발 구역이 지정됐고요. 이후 1976년도에 도시재개발법 제정으로 재개발이 제도적으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런 불량주택 정비가 활성화됐던 거는 아마 합동 재개발이라는 방식을 도입했을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아주 획기적이었습니다. 지역 주민은 이제 토지를 대는 거겠죠. 시공사는 기술과 자금을 대고, 1000세대를 지으면 500가구는 그분들이 입주를 하고 나머지 500세대는 분양비로 사업비를 감당하는, 그러면서 재개발 사업이 정착이 되고, 그게 이제 나중에 2000년대가 넘어오면서 뉴타운 사업으로 연결이 됐죠. 2000년도 전까지는 강남과 강북에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집값 차이도 별로 없었고, 2000년도가 넘기 시작하면서 이제 강남북 균형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뉴타운입니다. 재개발의 특징 중 하나는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갖다가 멸실시키고서 새롭게 신축 단지를 조성하는 게 재개발인데, 아무래도 뭉쳐지지 않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지역에 대한 변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규모 섹터를 지정해가지고 기반시설을 좀 더 확충하고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4개소의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인기가 좋아지면서 광풍이 불어서 이제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됐죠. 뉴타운을 해보니까 너무 각광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우리도 뉴타운을 해달라, 300개 넘게 구역 지정을 하게 되죠. 서울 강북의 재개발이 시작되면서 반갑지 않은 손님, 투기 바람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뉴타운 사업 시범 지역과 신청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409곳이 불법 중개를 하다 서울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탈락한 지역 주민들은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고, 또 선정된 일부 지역 주민들도 시공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너무 한꺼번에 많은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주민 갈등이라든지 투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문제는 그렇게 해서 뭐 사업이 될 수 있는 곳만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너무 과도했던 뉴타운 사업의 욕심들이 함께 결합돼서 나타난 또 부작용이 아니었나. 뉴타운의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뉴타운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적절하게 선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너무 과다하게 사용한 거 아닌가. 우리가 수요 조절을 좀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하는 2020 서울주택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최소 72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해서 주택 보급률은 95%까지 향상을 시켜서 시민 주거 안정을 담보하는 대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에 72만 가구가 공급이 됐다면 아마 굉장히 달라졌겠죠. 지금 뭐 똘똘한 한 채, 뭐 이런 논의들은 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고 2010년대가 되면 금융위기 때문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침체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 신도시. 그래서 그때 하우스푸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이 거의 멈춰지죠. 있는 집도 지금 안 팔리는 상황에 새로운 어떤 그 건설 동력이 굉장히 가라앉게 되잖아요. 서울 지역의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 610곳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사실상 뉴타운 출구 전략을 내놓은 것인데요. 소요 재원에 대한 근거가 불확실해서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대신에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합니다. 싹 허물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낡은 주택 보수하는 방식으로 바꾼 겁니다. 원주민이 쫓겨난다. 정비사업 과정 속에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 때문에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을 높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생으로서의 어떤 전환을 요구했던 그런 계기가 됐죠. 여기에 이제 역사성 보정 등으로 서울시가 직권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되면서 그동안 지정돼 있던 구역들이 한꺼번에 재검토 대상이 되었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정비는 멈췄는데 건물은 계속 노후화되고 동네 활력은 더 떨어지는 이중의 침체를 겪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는 곳들이 간간히 뉴스에 뜨거든요. 최근에도 뉴타운 해제 지역에서 불이 나가지고 사망사고가 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갖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치안이나 거주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가려고 해도 택시고 뭐고 잡지를 못해요. 펠매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이 환경이 살만한 집이어야 되는데 여름이면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벽에는 구멍 뻥뻥 뚫려 있고. 재래식 화장실이잖아요. 전부 다 공동 화장실도 있고 각 주택마다 목욕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저도 뭐 도시재생에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다고 봅니다. 주민의 삶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주민의 삶이 바뀌려면 주거지의 환경과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때 재개발보다도 재건축들이 쭉 어느 정도 인허가 단계에 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그때 큰 이슈였습니다. 우리 서울시와 정부가. 이걸 인허가를 내놓으면 주택가격이 또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인허가를 안 하면 결국 5년 후에, 10년 후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막힐 거다. 굉장히 많이 망설였던 것 같아요. 구역이 해제됐다는 얘기는 정비 사업을 할 수 없다. 이게 주민들한테 준 시그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구 해제도 있지만 신규 지정도 굉장히 어렵다. 그건 굉장히 큰 실책이었죠. 거의 한 26만 호가 아파트가 사라졌으니까. 구역을 해제하던 2014년 전후의 시기부터는 사실은 서울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됐는데 먼저 막 앞서 나가서 서울시에서 해제를 하니까 해제하자마자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내년, 내후년 그 입주 물량이 지금 반토막 나잖아요. 그 여파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는 거라서 주택 시장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서울은 연 7만 호에서 8만 호가 새로운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해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큰 규제로 꼽혔던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되면서 재개발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년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의 정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반드시 선결돼야 합니다. 이제 서울은 이미 기성시가지가 다 개발이 돼서 정비 사업이 유일한 주택 공급 수단이에요. 이 패러다임의 변화,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서울에서는 그 집이 어디서 나와요? 빈 땅이 어디 있습니까? 뭐 그린벨트 해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린벨트도 풀기 어렵잖아요, 지금. 그게 서울 주택 시장 안정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면 정비 사업 쪽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속통합기획은 한마디로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되 그 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처음부터 계획과 절차를 함께 도와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의 핵심은 정비계획을 세우고 구역 지정을 받는 초반 구간에서 공공이 직접 나서준다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구역 지정까지 5년 넘게 걸리던 절차를 지금은 대략 2년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게 됐고, 침체돼 있던 정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행정 절차 같은 경우도 최대한 빨라진 것 같고,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래서 늦더라도 이래서 늦는 거고, 빠르면 이래서 빠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모아타운 사업은 2022년도에 새로운 그 저층 주거지의 어떤 신규 공급 방법으로서 이제 처음 탄생했습니다. 저층 주거지가 우리 서울시 전체 주거지역 면적의 4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기존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제도상 손대기 어려운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주민들이 원하면 스스로 개발과 정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여러 개의 모아주택 구역을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묶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인프라도 너무 부족하고 공원, 무슨 학교, 주차장 이런 게 거의 부족한 상황에서는 고민들이 많았는데, 이것들이 잘 되면 우리 저층주거지 빌라촌의 상당한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비사업 자체가 장기간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빠르게 하려고 해도 일정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과거에 10년 넘게 이어가던 정비사업을 10년 이내로 그 안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부분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을 해주는 그런 조력자로서 역할을 했다라는 게 신통과 모아타운에 있어서의 이전 정비사업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인 거죠. 신통이 불통이다 그러고 이제 뭐 성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과는 굉장히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돼서 25년까지 24만 호를 구역 지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올해 그게 초과를 했습니다. 모아타운은 그 신통기획보다도 훨씬 더 빠르거든요. 이제 9년이 저희가 이제 표준 처리 기한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현재는 서울시에 119개 정도의 모아타운 대상지가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에는 강북구 번동 1호 모아타운을 착공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2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약 2년 만에 착공까지 이르는 아주 사업 속도가 매우 빠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전의 도시재생은 동네를 지키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 도시재생은 방향이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든가 주거경사구역은 신통도 안 되고 재개발 지원도 어려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노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기반시설도 공급해주고 건폐율도 더 받을 수 있고 기존의 한 1, 2층 저층 주택을 4층이나 5층으로 올렸을 때 착공 준공까지 한 1년 정도 더 빠른 경우는 더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다, 또 신통도 어렵다는 지역이다, 그러면은 휴먼타운 2.0 사업이 좀 비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2010년대 이후에 등장했던 도시재생은 좀 개발의 부분을 빼고 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하고 조금 다른 면모를 가졌던 것 같고요.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휴먼타운처럼 전면 철거하지 않으면서도 주택 환경을 개선해주는 그런 정책들도 같이 이렇게 전개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지금은 재생할 때, 지금 정비할 때 이 시기적 구분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정비, 필요한 것은 보존, 또 필요한 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 그 고민이 끝나고 결론을 냈으면 신속하게, 그래야만이 아마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시규제지역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추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 시즌2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통1은 이제 그 구역 지정 단계까지의 기간, 사업성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하는 단계였다면 2.0은 이제 정비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절차 완화, 규제 개선 이런 걸 통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통상 21년 걸리던 정비 사업을 12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도에 서울시 무화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2026년도부터는 그런 활성화 방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데요. 가로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공공기여나 추가 부담 없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3년 동안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조금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소원이 새 집에서 진짜 남들 사는 집처럼 그냥 편히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시민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규모의 가격에, 그다음에 새로운 집을 갖고 싶은 게 가장 큰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민들의 바람을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업무를 하는 게 90% 이상이 이제 빈집으로 남아있는 그런 동네에 아직도 주민분들이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재정착까지 할 수 있도록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만의 노력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지금 정부의 10.15 대책이나 그 이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대출 규제나 정비 사업들 자체에 대한 속도도 계속 늦추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주택정책은 중앙정부가 하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하는 게 훨씬 세련되고 주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다음 바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가 주택정책을 왜 지방정부가 맞춤형으로 하는지가 아마 이미 답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서울시에서 해결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서울시 정비 사업. 서울시 정비 사업은 나에게 서울시 정비 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도시재생이다. 해결사이다. 새로운 기회다. 필수 영양제이다. 주민과 행정이 맞추는 퍼즐이다. 더 나은 도시로 가기 위한 도구이다.